안녕하십니까.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산골 고을을 배경으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아비가 재혼한 뒤 겪게 되는 뒤틀린 탐욕과 그 탐욕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 무서운 인과응보, 그리고 끝내 정직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오래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감상하십시오.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깊은 산골 고을에 최참봉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대대로 이어온 서책 장사를 가업으로 삼아 고을 장터의 작은 책방을 열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 않는 삶을 꾸려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연이는 10살이 되던 해봄 어미를 잃었습니다. 이른 봄비가 연일 내리던 날 어미는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최참봉은 한동안 책방 문도 닫은 채 사랑채 한켠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어미의 빈자리가 집 안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연희는 아비 곁에서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서툴러 국이 엎어지기도 하고 불 조절을 못해 밥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탄 밥도 소리 없이 삼켰고 연희는 그런 아비를 보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비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봉을 딱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딸 하나 달랑 두고 사내가 살림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만난 어른들은 자주 참봉에게 재혼을 권하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채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지요. 최참봉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니 마음 한켠에 그리움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연희가 아비 몰래 어미의 옷을 꼭 껴안고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최참봉의 마음이 무너졌지요. 아이에게 어미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고을에서 손씨라는 과부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씨는 본래 다른 고을의 아전 집안 출신으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말씨가 고와 처음 보는 사람마다 호감을 갖게 하는 여인이었지요. 중매쟁이를 통해 몇 차례 자리가 마련되었고 최참봉은 손씨를 만났습니다. 손씨는 연희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말하였습니다. 전처 소생이라도 제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최참봉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례는 그의 늦어름에 치러졌습니다. 연희는 혼례날 내내 조용히 마당 한쪽에 서서 새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씨는 연희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였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씨가 안채를 차지한 뒤 집 안 분위기는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좀 더 풍성해졌고 집 안 청소도 부지런히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살림이 나아진 것 같아 안도하였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씨가 연희를 대하는 방식이 남들 앞에서와 혼자일 때가 달랐습니다. 아비가 있을 때면 손씨는 연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책방에 나가고 없으면
손 씨는 연희를 향해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연희야, 너는 왜 항상 안채에 들어오느냐? 바깥에서 놀아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지요. 그 눈빛 안에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연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 씨가 집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면서 집안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책방 장부가 자꾸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책 20권을 팔았는데 장부에는 15권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생겼고 곳간에 넣어둔 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최찬봉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록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원래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 씨는 항상 먼저 나서서 설명하였습니다. 하인들 먹이고 장을 보다 보면 당연히 줄게 됩니다. 날이 큰 살림을 해보지 않으시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차분하였습니다. 최찬봉은 그 말에 더 이상 따지지 못하였지요. 한편 연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장독대 뒤에 숨어 손 씨와 낯선 사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내는 고을 외곽에서 삼배를 파는 장수였는데 손 씨는 그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무언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동전 소리였지요. 아비의 책방 서랍 안에 있던 동전들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아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 믿어줄까, 어린 내가 본 것을 어른들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아비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겨우 살림이 안정되어 가는데 자신의 말 한마디로 집안이 다시 무너질까봐 걱정되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그날 본 것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더 많은 것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손 씨가 집에 들어온 지 꼭 1년이 되던 해 겨울,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최찬봉이 한양으로 책을 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길이 멀어 이틀은 집을 비워야 했지요. 최찬봉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미 말 잘 듣고 있거라. 금방 돌아온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손 씨의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손 씨는 연희를 불러 마당에 세워 두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안채에 들어오지 마라. 뒷방 창고에서 지내면 된다. 뒷방 창고라는 말에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은 농기구와 가마니를 쌓아두는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새어들어와 겨울에는 몹시 추운 곳이었지요. 왜요?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 씨는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른에게 왜냐고 묻느냐. 말대답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하나와 옷 한 벌을 안고 뒷방 창고로 들어갔지요. 창고 문이 닫히자 캄캄한 어둠이 연희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고 낡은 가마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희는 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아비가 돌아올 때까지. 그 밤 손 씨는 낯선 사내 둘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채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참봉의 서랍 안에 있던 장부와 도장을 꺼내 살폈습니다. 연희는 창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손 씨가 가져온 종이 위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비 몰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비가 이틀 뒤 돌아왔을 때 연희는 아직 창고에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연희를 찾아 뒷방까지 온 것은 저녁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연희를 보고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 씨는 재빨리 나타나 설명하였습니다. 연희가 안채 것들을 자꾸 건드려서 잠깐 혼을 내두었습니다. 아이가 버릇을 잘 들여야지요. 최참봉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비가 손 씨 편을 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처지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손 씨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희가 12살이 되던 해봄, 연희는 장터에서 개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개초 할머니는 장터 한켠에서 약초와 부적 같은 것을 팔던 노파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이 구부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초 할머니를 어려워하면서도 어딘가 신뢰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한 번 보면 그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연희는 손 씨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다가 혼자 구석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잠깐 쉬는 것이었지만 눈에는 지친 빛이 역력하였지요. 개초 할머니가 지나가다 연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연희 앞에 쪼그려 앉아 천천히 물었습니다. 얘야, 너 최참봉 댁아이 아니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두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눈빛이 맑다. 이 아이 버텨야 할 게 많겠구나.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속사정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이었지요. 할머니는 연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 잊지 말거라. 사람은 기억이 무기가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란다. 다만 때가 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연희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진 뒤 연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기억하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자. 그날부터 연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종이가 없었기에 뒷방 창고 한켠의 벽에 낡은 못으로 가늘게 긁어 날짜와 숫자를 남겼습니다. 손 씨가 장수에게 건넨 보자기, 도장이 찍히던 밤, 아비 서랍에서 사라진 것들. 연희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벽에 새겨 나갔습니다. 연희가 14시 되던 해 여름, 드디어 이상한 소문이 고을 안에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봉의 책방에 빚쟁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참봉 댁 도장이 찍혀 있고 은자 60냥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지요. 최참봉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 씨가 나타나 빠르게 수습하였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잠깐 빌린 것입니다. 날 있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하였고, 최참봉은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다른 빚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자 백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봉 댁이 갑자기 빚이 그리 많다더군. 살림이 어떻게 된 것이오? 책방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오? 아니면 살림살이가 해픈 것이오? 최참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책방 수입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리 많은 빚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 무렵 연희는 해초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것들이 있습니다. 해초 할머니는 연희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벽에 새겨둔 기록이 있었지요. 날짜, 사람, 소리, 모습. 연희가 2년에 걸쳐 새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하지만 아직 혼자 움직이지 말거라. 믿을 수 있는 어른 증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찾아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연희가 증인으로 떠올린 사람은 늙은 하인 막돌이었습니다. 막돌은 최참봉 댁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인이었습니다. 연희의 친어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에 있었으니 연희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지요. 손 씨가 들어온 뒤에도 막돌은 묵묵히 뒷마당 일만 하였습니다. 말이 없고 행동이 조심스러운 노인이었지요. 연희는 막돌을 찾아가 뒷마당 우물가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범, 저 지난 2년 동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막돌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범도 보셨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막돌은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보았다. 장수들이 뒷문으로 들어오던 것, 마님께서 날이 도장을 꺼내던 것. 하지만 내가 어찌 날있게 그 말씀을 드리겠느냐. 마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말해도 증거가 없으니 날이께서 믿으실 수 있겠느냐 싶어서였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고 벽에 제가 새겨둔 것들이 있고 할아범의 증언이 더해지면 충분합니다. 막돌은 연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이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텨왔구나.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알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나도 이제 이 집에서 날이 혼자 속으시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연희는 막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범. 이제 2개의 증거가 모였습니다. 연희가 벽에 새긴 기록과 막돌의 증언. 하지만 연희는 아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해초 할머니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다.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손 씨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 씨의 친정 조카라는 자가 고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봉석이라 하였는데 하는 짓이 거칠고 말투가 불손하였습니다. 손 씨는 봉석을 사랑채에 들여 며칠 묵게 하였고 최참봉은 처갓집 조카이니 그러려니 하였지요. 그런데 봉석이 술에 취해 장터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이모가
이 집 살림을 완전히 자기 손 안에 넣었다. 이 집 땅 문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모 이름으로 바뀐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개초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다. 서둘러야 한다. 땅 문서까지 움직이려 한다면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해초 할머니, 막돌, 그리고 장터에서 오래 알고 지낸 훈장 어른과 함께 최참봉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비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참봉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한 눈이었지요. 연희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벽에 새겨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돌이 나서며 말을 보탰습니다. 날이 소인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모르게 도장이 사용된 것을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훈장 어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장터에서 손씨 조카가 한 말도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최참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연희가 대답하였습니다. 12살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제가 말해도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까봐 기다렸습니다. 최참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최참봉은 그날로 고을원님에게 사정을 고하였습니다. 고을원님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장을 위조하여 차용증을 만든 것,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 땅 문서를 불법으로 처리하려 한 것. 이것들은 단순한 살림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손 씨는 관가에 불려갔습니다. 막돌이 증언에 나섰고 연희의 창고, 벽 기록은 훈장 어른이 옮겨 적은 문서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서며 손 씨가 빚돈을 주고 곡식을 헐값에 넘기라 시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손 씨는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석의 장터 발언을 들은 증인들이 여럿 있었고 차용증의 필체가 최참봉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 증거가 쌓이자 손 씨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최참봉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정 조카 봉석을 앞세워 대출을 일으키고 집안 살림을 자신의 친정 쪽으로 빼돌릴 계획이었지요. 연희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창고에 가두고 멀리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관가의 판결에 따라 고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손 씨는 작은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편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저게 바로 남의 자식을 구박하고 사람을 속인 대가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손 씨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최참봉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자책, 그리고 연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지요. 손 씨가 사라진 뒤
최참봉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참봉은 연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가 미련하였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몰랐구나. 연희는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속으신 것이니까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계속 속으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최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딸을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연희도 처음에는 등을 토닥이다가 서서히 아비의 품에 파묻혀 함께 울었습니다. 어미가 떠난 뒤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해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막돌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내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집 안에 오랫동안 없었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봉은 그날부터 장부를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빚을 하나씩 갚아 나갔고 책방 살림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연희는 아비 곁에서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아이의 꼼꼼한 손글씨가 장부를 빼곡히 채워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최참봉댁 연희가 참 영특하다더군. 어린 나이에 아비를 살린 아이야.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16이 되었습니다. 창고 벽에 새겨두었던 기록들은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두운 기억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해초 할머니가 어느 날 연희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을 알았고 때를 읽는 눈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어른들도 갖기 어려운 힘이란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씀 받겠습니다. 할머니 하였습니다. 막돌은 봄이 오자 뒷마당에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를 심고 연희를 불러 같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아범, 이게 뭐예요? 시금치다.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려면 기다려야 한다. 서두르면 안 된다. 연희는 웃으며 씨앗을 손에 올려다 보았습니다. 씨앗처럼 생긴 것이 그리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려야 자라나는 것들. 최참봉은 책방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예전 것이 낡아 글씨가 흐려졌기 때문이었지요. 새 간판에는 참봉댁 서책방이라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며 새 간판 좋다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책방 문 앞에 서서 아비가 간판을 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책방 처마에 달린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아비와 딸이 함께 서 있는 책방 앞 골목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리며 기록하고 때가 되었을 때 차분하게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 억울하고 외로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오늘도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